사회적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와 수능을 앞두고 이제 공부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선생님한테 많은 내용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또는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목차부터 보시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번 세계사 공부하시면서 우리 들라크루아 작품을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셨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7월 혁명을 다루는 그 그림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150조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샤를 10세에 이끌었었던 7월 혁명의 모습이 되겠는데 7월 칙령의 모습인데요. 정기 간행물의 발행 자유를 정지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원의회 수를 줄인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7월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품이 들라크루아 작품이 있었죠. 자, 다음 그림은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다시피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12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여러 번 강조했었던 키오스 섬의 학살, 그걸 보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이 터번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터키 사람입니다. 오스만 제국 사람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습처럼 그리스 사람들을 오스만 제국이 학살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래서 프랑스 들라크루아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라크루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럽인들의 그리스 독립을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결국 메테르니 주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빈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 같이 전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그림 아니죠, 여러분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 교과서 151쪽에 나와 있는 농노해방령, 러시아 사료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짜르 러시아 황제가 알렉산드르 2세였는데요. 자, 농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노는 적절한 시기에 자유로운 농민으로부터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러시아 땅에서는 농민들도 개인 소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농의 육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노는 토지를 지주로부터 퇴사하는 방법으로 지주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농민의 신분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요 이제 알렉산드르 2세가 발표했었던 농노해방령은 1861년에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농노해방령으로 인해 농노들은 이제 유상미입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정말 어찌 보면은 희망을 가졌다가 이제 희망이 와닿자 무서워지는 거지. 현실의 벽을 이제 맞닿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러시아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러한 P1월 사건과 같은 농민들의 이제 폭발로 연결될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이 이러한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농노해방령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농지개혁과 비슷한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모습까지 같이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우리 사료 시기와 더불어 요 관련한 설명까지 같이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156장에 나와 있는 산업혁명기 때 있었던 아동 노동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그 사료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수능 특강에 118쪽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의 내용과 수능 특강 125쪽 문제, 8번 문제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으니까요. 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어린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와, 일하는 시작 시점 6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작 시간이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야근도 한대.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이건 아니지. 거의 뭐 다리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데 방적기에 방추 멈추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이제 산업혁명의 요 과정에서 무수한 이제 아동 노동의 실태가 있었다, 이제 심각했음을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뿐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노동도 상당했고 그 당시에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의 평균 그 연령이 수명이 확 꺾였었거든. 그래서 심각했었던 산업혁명에 관련한 그 비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것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 등장했던 사상으로서는 사회주의가 있었지. 그래서 산업혁명의 결과 사회주의의 등장,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1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벨기에에서 있었던 제국주의 정책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업 시간 선생님이 설명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요. 레오폴드 2세는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기념되고 있는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레오폴드 2세에 의해서 벨기에는 아프리카의 콩고를 차지하면서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병행하겠었는데, 자, 아직 문명이 침투하지 않은 아프리카를 문명으로 개방하고 모든 주민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암흑을 헤쳐내는 것이 이 진보의 세기에 실했듯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개혁운동. 자, 여기서 말하는 정책, 뭘 말합니까?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한 침략 정책을 말하고 있음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벨기에가 보는 입장이라는 거지. 서양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문명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업화를 시키고 근대화를 시키고 천주교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교의 전파로 인해서 정말 벨기에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진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짐꾼들을 만났다. 옷이라고는 허리춤에 작은 천조가리밖에 걸치지 않는 불쌍한 흑인들이었다. 자, 조심하세요. 벨기에가 차지하고 있었던 아프리카 식민지 어디? 콩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벨기에 본토에 비해 30배 이상이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모습인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식민지는 콩고였습니다. 그래서 콩고 정부가 그들을 징발하였고 마을의 족장은 자신의 노예를 짐꾼으로 내어놓고 그들의 임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러한 벨기에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아프리카, 특히 콩고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했었다는 사실을 보면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제국주의라 말하는 이 정책의 개념은 요 서구 이제 그 열강의 입장에 봤을 때 침략적인 모습이 자행되었음을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보면 씁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데올로기 뭐라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모습인데요. 170쪽에 나와 있는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모습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거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일단은 가장 먼저 요 출조 설명드렸는데요. 천조정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드린 것과 동시에 태평천국 운동은 때 있었던 그 당시의 지문임을 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그림이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지를 분배할 때는 사람 수를 따라서 기준으로 나누어 주되 남녀 차별 없이 각 집의 가족 수에 따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경작하게 할 것이고 관련된 모습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태평천국 운동에서는 소위 말하는 천조전무 제도를 통해 남녀 차별 없이 모든 농민들이 똑같이 농사를 할 수 있게끔 토지를 분배했음을 토지 분배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사 공부했던 학생들과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원농민 운동이랑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850년대 때 있었던 태평천국 운동 당시에 있었던 요 관련된 지문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의미가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에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여기 1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제 중국 근대화 운동에 있었던 각각의 인물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근대사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인물사 특강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물을 통해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반대로 인물을 공부를 확실히 하다 보면은 그 사건의 특징과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중국 근대사에서 있었던 변화 모습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자, 사람, 우리 출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홍장이 말하길 기기 저주라는 이 일은 외국의 도전을 막아내는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이 잘하는 것, 외국의 특징을 취해서 중국의 장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으니 이거 참고로 작년 수능 내용입니다. 그치? 자, 이홍장이 말하는 서양의 무기조절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근대운동의 일환으로 양무운동을 주장했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캉유이와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이제 량치차오까지 공부했을 겁니다. 중국을 구하려면 유신밖에 없고 유신하려면 변화, 개혁하려면 외국에서 배우는 길밖에 없다. 그랬는데 외국을 배운 다음에는 서양의 방식대로 중국의 국가 제도까지 바꿔야 되고 사회 제도까지 함께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변화하려면 개혁하려면 10년 안에 이러한 국가와 제도와 사회 제도를 변화시켜야지만 가능하다고 말하겠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답이 있지.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제도, 군사 모든 면을 다 받아들이자고 했었던 모습으로서 요 양보 운동이랑 변법자강 운동이랑 이제 입장이 정반대임을 정리해 보셨을 겁니다. 자, 순원입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중화민국의 국부를 칭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순원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 땅이나 화교 문학관에서 순원 욕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순원, 순중산, 손문, 손중산 같은 이제 중국 발음입니다. 자, 중국은 중국인의 중국이고 중국의 정치도 중국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주족을 멸하는 뒤에 한족의 국가를 세워야겠으니 이제는 혁명으로 국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혁명정부의 모습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신의 년에 있었던 혁명, 신의 혁명을 말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의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이제 슬로건으로서 삼민주의를 제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민주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교과서는 20특강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차의 모습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순원의 모습들은 특히 정리를 잘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은 184쪽에 나와 있는 그 러시아 혁명 관련한 모습에서 레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습은 요 사진인데요. 사실 가장 유명한 사진은 레닌이 연설하고 있는 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국주의의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야 국유화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 공화국에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를 생각하고 있고 소비에트 그래서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립의 배경이 되는 그 강령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7년입니다. 자, 무슨 전쟁 중?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돌아와서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는데요. 이 연설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임무를 발표하였고 이 강령은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방침으로 채택되면서 11월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있었고 레닌의 모습으로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문제집에서도 레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웠다시피 그 역대 독재자들이
말을 그렇게 잘한 달변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닌도 있었고 히틀러가 그렇게 말을 또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195쪽에 나와 있는 베르사유 체제에 관련한 조약 내용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알고 싶은 이 내용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수훈특강 145쪽에 자료 플러스의 지문이기도 하고 153쪽에 3번 문제 지문이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보자마자 문제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1919년 9월 상황이지. 자, 독일은 프랑스 북부와 탄광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짜르강, 루르강, 짜르강이라고 이제 독일의 이제 프랑스를 관계하는 강들이 있는데 짜르강 유역에 있는 탄광지대의 독점 소유권을 포함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을 프랑스가 넘겨준다. 그리고 알자스 지방, 로렌 지방 내놔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9조 독일의 해외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독일에게 넘겨준다라고 해서 앞으로 독일은 이 상황 시점 이후에 모든 해외 식민지가 사라집니다. 독일에서 의무병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질 수 없고요. 자, 독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결국 나중에 최종으로 합의를 보는 그 배상금이 200억 마르크였는데 맨 처음에 원래 등장했었던 이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92조 4천억 원. 그래서 이제 쌤이 설명했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아예 작정을 하고 독일한테 그냥 망해버리려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현대사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는 독일한테 막대한 보상금을 하기는 오히려커녕 마셜 플랜을 통해서 서독을 중심으로 경제 부흥을 하는 과정을 통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정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변화된 상황을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상황입니다. 네, 9번째 꼭지는요, 미국에서 있었던 뉴딜 정책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1929년에 있었던 미국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그 여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뉴딜 정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뉴딜 정책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보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원래 이제 경제 대공황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초과 공급이었거든. 그래서 과잉 생산과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농민한테 적절한 이제 공급량을 맞춰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해 생산량을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농업 보조금 정책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댐 건설로 인해서 인력을 고용하게 되었었고 이 댐으로 건설로 인한 완공 이후에 홍수 조절이 가능하게 됐었고 수력 발전, 환경 조성 역할을 같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댐 건설로 인해서 막대한 실업자를 노동자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월급을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댐이 건설되었으니까 당연히 홍수 예방 가능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제도로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정책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고요. 세 번째는 와그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그리고 최고 노동시간을 제한했었고 단기 교섭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거는 와그너법은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와그너법.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보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죽은 사람들, 실업자, 산업재해, 의료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보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도 같이 도입했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가장 유명한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진흥정책이라고 해서 다리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건설 노동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 각종 예술가 지원 등으로 인해서 약 800명가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자 수를 줄이면서 노동자를 확충해내는 과정으로 결국 가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음을 우리는 공공사업 진흥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과 그들을 스케치하는 예술가들이 모두 공공사업 진흥 정책의 혜택을 받았음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의 세부 정책으로서는 5가지 농업보조금 정책, 테네시강 유역개발, 와그너법, 사회보장법, 공공사업 진흥 정책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주제가 남았습니다. 자, 194쪽 나와 있는 히틀러의 연설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연도를 보시게 되면 37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또 유명한 것이 히틀러에 관련한 모습이 있다면, 나의 투쟁이라 부르는 자서전도 같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을 통해서 독일 사회를 장악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과정을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개인과 계급 산업 간 투쟁을 종식시키고 신문과 종파의 정당 산업 간 투쟁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독일의 민족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기 본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독일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오직 민족으로 쓰면 존속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계급이나 정당 내 집합으로서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 다시 말하면 게르만 사람들, 같은 말로는 아리아인, 그리고 같은 말로 바꾸게 되면은 독일인이죠. 그래서 게르만 우월주의.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인종주의겠지. 그래서 인종주의를 내세우는데 이 인종주의가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와 함께 유대인들을 굉장히 멀리하는 반유대주의를 같이 말하게 되면서 결국은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면서 그들의 경제권을 뺏는 과정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히틀러 연설 그리고 같은 비슷한 지문으로는 나의 투쟁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맥락을 통해 히틀러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음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세계사 근대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을 모아서 10가지의 주제로 정리해서 복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중간고사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끝이 다 보인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얼마나 더 하면 오르겠느냐라는 생각에 많이 나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교실에서 이제 출석생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 나오기까지 우리는 아직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학기 중간고사도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한 이제 준비하는 과정 단계라는 상황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도 선생님과 함께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